가면의 춤 김홍신. 풀벌레 우는 소리가 밤새 그칠 것 같지 않았다. 산마루에 걸린 초승달만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너네 집에 가서 자도 되니? 언제는 안 잤나 뭐? 잡았던 손에 땀이 배자 순철이는 자연스럽게 손을 빼어 바지에 문지르고 세시리아를 등 뒤로 껴안았다. 몸을 뒤채는 세시리아가 별로 싫지 않은 듯 순철이의 손등을 가볍게 꼬집었다. 순철이는 제가 먼저 자빠지며 세시리아를 풀밭에 쓰러뜨렸다. 금세 이슬방울이 두 사람의 아랫도리를 적셨다. 아, 여기선. 풀벌레 울음이 멈추는 듯 하다가 이내 더 잦아졌다. 자고 가겠다는 순철이가 세시리아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는 왠지 그냥 가버렸다. 세시리아는 서운했지만 차마 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는 없었다.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있던 세시리아는 순철이가 대문을 두드리자 기쁘기도 했고 여동생 혜정이가 눈치를 챌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순철이는 자러 온 것이 아니라 서울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밤차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었다. 급한 연락이란 아버지 회사에 사고가 생겨 내일 은행 마감 시간까지 부도를 막지 못하면 큰일이란 것이었다. 고모 수녀에게서 어떻게든 현금을 돌려대면 모레는 돈이 된다잖아. 그런데 하필 출장 갔다며? 급해서 형님한테 부탁했더니 혹시 은행 시간을 못 맞춘 입금이 세시리아에게 있을지도 모른다잖아. 그래서 정신없이 쫓아온 거야. 도와줄래? 좀? 세시리아는 이리저리 망설이기 시작했다. 학교 공금을 취급하는 세시리아로선 순철이를 돕고 싶다는 욕심과 그래선 안 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갈등이었다. 오늘도 은행 시간을 맞추지 못해 입금된 공납금을 집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순철이의 사정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세시리아는 큰 마음 먹고 돈을 챙겨 주었다. 몇 번이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세시리아는 이틀 동안 가슴을 죄며 살았다. 만약 일이 잘못되어 순철이가 나타나지 않기라도 한다면 교장 수녀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며 순철이와의 관계가 드러나면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참으로 끔찍하고 조마조마한 이틀이었다. 출근을 해도 제대로 일손이 잡히지 않았고 퇴근을 해도 밥맛이 떨어지고 길고 지루한 이틀이었다. 아예 딱 잘라 거절했거나 시치미를 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을 다 못 믿어도 순철이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에 서뭇과로 불쑥 들어온 순철이는 의미 있게 웃어 보이며 눈치 채이지 않게 봉투를 세시리아 책상 서랍에 넣어줬다. 세시리아는 세어보지도 않고도 그 액수가 정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부끄럽기까지 했다. 은행 시간에 맞춰 입금 정리를 끝낸 세시리아는 오후 내내 의미 있게 온갖 순철이의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자꾸 되새겨갔다. 순철이를 알게 된 것은 아무래도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았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세시리아가 원하던 수녀원에 입교했던들 순철이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업 도중에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담임 수녀와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세시리아는 아버지의 죽음을 예감하고 속으로 울었다. 병원의 응급실에서 시체 안치실까지 어떻게 뛰어갔는지 몰랐다. 정목수는 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커다란 철제 서랍 속에 들어 있었다. 하얀 천을 들추자 얼굴 반쪽이 으깨어진 정목수가 시체가 되어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아침에 일터로 나서며
며칠만 공납금을 연기해 보라던 아버지였다. 교장 수녀는 안경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안치실 옆엔 교장 수녀가 늘 타고 다니는 70년형 랜드로버 지프가 그 날씬한 형체를 드러내놓고 있었다. 수녀원 차만 10여 년을 몰았다는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김씨 아저씨는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다. 교장 수녀와 담임 수녀가 뭐라고 계속해서 세시리아를 달랬지만 세시리아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다. 세시리아 귀엔 교장 수녀와 담임 수녀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다만 서랍 속 그 철판으로 된 딱딱한 철제 서랍 속에 있는 불쌍한 아버지를 꺼내주고만 싶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교장 수녀의 표정과 담임 수녀의 말만 가지고도 아니 느낌으로도 그 날씬한 지프가 아버지를 채웠다는 것과 교장 수녀가 그 차에 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교장 수녀에게 폭력이라도 쓰고 싶은 난폭한 충동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폭력은 고사하고 그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기만 했다. 정목수가 성당 소유의 공동묘지에 묻히던 날 세시리아는 100만 원이란 거액을 교장 수녀에게서 받았다. 그리고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 혜정이의 장학 증서와 세시리아의 서묵과 취직을 보장하는 고용 계약서를 덤으로 받았다. 수녀원에 입교하겠다던 세시리아는 졸업을 하자마자 모교의 서묵과 격리 사원으로 들어갔다. 어린 동생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순철이를 만난 것은 그의 여름 방학 때였다. 주일날 미사 참례를 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달려들은 오토바이에 친 혜정이를 붙잡고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세시리아를 제치고 순철이는 혜정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서묵과에 들랑거리는 것을 먼 빛으로 몇 번인가 보아서 교장 수녀의 조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가까이 대면한 것은 처음이었다. 순철이는 응급치료에서 입원 수속까지를 찬찬히 거들어 주었고 사고 당사자와의 뒤처리도 도맡아 해결해 주었다. 순철이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닌다는 학생이었고 최 과장과는 사촌간이라고 했다. 서울물이 좋아서 그런지 여자처럼 고운 살결에 쌍꺼풀이 깊게 패인 첫눈에도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는 혜정이가 입원하고 있던 나흘 동안 하루도 거르는 일 없이 찾아와서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했고 과일이나 꽃을 사들고 와서 위로해 주기도 했다. 세시리아가 미안해서 이제 그만 오라고 했지만 순철이는 걱정하지 말라며 그렇지 않아도 형님 최 과장이 특별히 돌봐주라는 부탁까지 하더라면서 병실을 지켜주었다. 혜정이가 퇴원을 하자 순철이는 자청해서 혜정이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방학 동안 빈둥빈둥 노느니 공부도 할 겸 혜정이 공부나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혜정이 역시 잔정이 들었는지 기뻐하는 눈치였고 세시리아도 싫지는 않았다. 혜정이의 공부가 끝나면 구수하고 입심 좋게 서울 얘기들을 해주었고 더러는 큼직한 수박 덩어리를 사들고 와서 나누어 먹기도 하면서 두 자매를 즐겁게 해주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순철이와 세시리아는 서로 부담 없이 친해져 갔다. 부모 잃은 두 자매에겐 손이 오빠와도 같았고 외로운 세시리아에겐 친구처럼 정다운 순철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대학생이라고만 생각하던 세시리아 가슴속에서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 가슴에 어떤 알 수 없는 설레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철이만 보면 뭔가 말을 걸어보고 싶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점점 그가 보고 싶다는 욕망이 싹트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세시리안 외롭지 않아? 언젠가 순철이가 불쑥 이렇게 물었을 때
세시리아는 왠지 두 자매만 덜렁 남아 의지할 데 없이 외로운 자신에게 뭔가 모르지만 순철이가 기둥이 되어줄 것 같은 짜릿한 감동을 맛보기도 했다. 월급날이 되자 세시리아는 큰 마음 먹고 순철이에게 선물할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샀다. 성숙한 여자가 성숙한 남자에게 옷 같은 걸 선물한다는 게 어딘지 쑥스럽기는 하지만 세시리아는 순철이에게 정을 표시해주고 싶었다. 선물을 받은 순철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 넥타이 안 메고 다니면 기합 줄 거니? 아니, 고발할 거야. 둘은 서로 웃었다. 그날 저녁에 순철이는 큰 수박을 사가지고 와서 수박 파티를 열어주었다. 12시가 가까워지자 순철이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세시리아에게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대문간에서 순철이는 조그만 상자 한 개를 세시리아에게 내밀었다. 나도 고발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 우린 이제 서로 목만 쳐다보게 생겼다. 그리고 순철이는 훌쩍 어둠 속으로 뛰어가 버렸다. 순철이가 준 상자 속에는 조그만 십자가가 달린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사랑 세시리아. 그녀는 밤늦도록 순철이의 쪽지와 목소리, 살짝 잡았던 손의 감촉과 그의 따스한 눈길을 생각했다. 교장 수녀가 알면 어쩌나 하는 불안 따위는 이미 세시리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자가 무지하게 보고 싶다는 어떤 감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감정은 가슴에 문신이라도 생긴 듯 지워질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훌쩍 어둠 속으로 뛰어가 버린 순철이는 이틀 동안 나타나지 않아 세시리아를 더욱 설레게 했다. 사흘째 되던 날 순철이는 약간 쑥스런 표정으로 나타났다. 세시리아는 속으로만 반가웠을 뿐 서먹서먹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왜 이틀 동안 오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혜정이를 가르치고 난 순철이가 세시리아에게 원두막 애나 가자고 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또 한 번 마치 지진을 일으킬 것처럼 몸을 떨었다. 원두막을 돌아 산길을 걸으며 순철이는 미래와 행복에 대한 얘기만을 계속했다. 세시리아는 시종 듣기만 했다. 그러나 세시리아 가슴은 고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금방 어떤 알 수 없는 충만감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세시리아, 우리 늘 이렇게 같이 있자, 응? 내년에 꼭 대학에 가도록 해. 혜정인 내가 어떻게든 맡아볼 테니까 틈틈이 공부를 해두어. 내가 입학 원서를 사보낼게. 좋지 않은 대학이면 뭐 어때? 학비 정도는 될 수 있어. 용돈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뭐. 내가 군대 갔다 오면 같은 해에 졸업하고. 그리고 우린 결혼하는 거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세시리아는 금방 난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순철이 말 참말 좋은 말이지만 그건 비현실적인 꿈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순철이의 입술이 세시리아를 막아버렸다. 그녀의 생각과 말은 색깔 없는 공기처럼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순철이는 세시리아를 풀밭에 쓰러뜨리고 아랫도리를 벗기려 들었다. 그의 손을 막으면 막을수록 더 세차게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순철이의 행동을 마음으로는 온통 거부하고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손으로는 그를 끌어안고 있었다. 순철이는 가쁜 숨소리를 내면서도 사랑한다는 말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로 세시리아를 마취시켰다. 그리고 세시리아는 잠깐 울먹이기만 했다. 밤은 계속 까무라쳐 갔고 풀벌레의 울음만 자지러졌다. 대학교의 여름 방학은 여학교보다 훨씬 길었다.
여학교가 방학을 끝내고 정상 수업을 시작했어도 순철이는 혜정이의 공부를 계속 도와줄 수가 있었다. 밤이 늦으면 곧잘 가기 싫다며 자고 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세시리아는 혜정이가 아랫방에서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철이와 옷방에서 자곤 했다. 개학을 앞둔 순철이는 최 과장 집에 유난히 자주 들랑거리는 눈치였다. 뭔가 잘 안 되는지 가끔 세시리아 앞에서 최 과장에게 욕을 하기도 했다. 왜 그래? 최 과장님 정말 좋은 분이야. 인정도 많고. 세시리아가 순철이 형님이기 때문에 빈말이라도 이렇게 거들기라도 하면 순철이는 화난 목소리로 그게 형이야? 생각 같아서는 한 대 받아버리고 아휴 내가 대학만 아니면 벌써 그걸 이렇게 악의에 찬 말을 하기도 했다. 왜 최 과장님이 대학을 못 가게 해? 세시리아가 의아해 이렇게 물으면 아니야 그냥. 순철이는 말 끝을 흐리며 당황하는 눈치였다. 아무튼 최 과장과 순철이는 별로 좋지 않은 일로 감정을 상하고 있다는 것을 세시리아가 눈치챌 수 있었다. 혹시나 세시리아와의 관계를 눈치챈 것이나 아닌가 해서 세시리아는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어느 날엔가는 술에 취해 들어온 순철이가 내 그 새끼를 언젠가는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지가 형이면 다야? 나한테 그럴 처지야? 두고 보라지. 어떻게 되나. 세시리아는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던 순철이였고 세시리아 앞에서 최 과장을 그렇게까지 말할 사람이 아니었다. 어떻게 소문이 나서 최 과장이 알았는지는 몰라도 당장 손을 끊고 올라가라는 꾸중일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요즘 최 과장의 눈빛이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세시리아는 순철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상상한 대로 두 사람의 관계 때문이라고 할까봐 눈치만 살폈다. 만약 최 과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안다면 펄쩍 뛸 게 뻔했다. 세시리아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몹시 미워할 게 뻔했고 어떻게든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최 과장이 미워할 충분한 사연을 세시리아는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시리아는 근무 첫날부터 취직을 잘못한 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학생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서무과의 분위기에 벌써 주눅이 들어버린 것이다. 돈을 취급하는 부서지만 수녀원에서 경영하는 학교의 직원, 그것도 졸업을 하자마자 취직된 풋나기였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세시리아였다. 늘 웃어 보이던 최 과장이나 송주임 얼굴도 냉랭해 보였고 늘 다정해 보이던 미스 박과 미스 최도 딱딱한 표정이었다. 꼭 필요해서 뽑은 게 아니고 어쩌면 아버지 죽음의 대가였을 거라는 세시리아 자신의 자격지심 같은 것도 없지는 않았다. 그녀에겐 별로 할 일이 주어지지 않아 더욱 서먹서먹했다. 창구와 은행 거래는 미스 박과 미스 최가 맡아 했고 대외적인 일은 송주임이 모두 하기 때문에 세시리아는 주판 연습을 하거나 괜히 재떨이를 자주 비우는 일을 하기도 해서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거의 한 달쯤 지나서야 세시리아는 창구를 담당할 수 있었다. 창구 담당이라고 해보았자 공납금 받는 일이 주 업무였다. 오후에는 입금표를 정리하거나 학년별 반별 그래프와 통계표를 정리해서 최 과장의 결제를 받는 일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학생 때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중고등학교 1,000여 명의 공납금 총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것과 담임 선생이 공납금 미납 학생이 누구누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서무과의 카드 덕분이라는 것과
공납금 납입 성적표가 매달 기록되어 담임 선생의 고과표에 반영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학교는 수녀원과 거의 한 울타리나 마찬가지였다. 학교와 수녀원 사이에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이 있었지만 교실 확충 사업 때 헐어내고 말았다. 양로원은 수녀원 귀퉁이에 조그맣게 축소되어 옮겨졌고 100명도 넘던 할머니들은 태반이 흩어져 이제는 겨우 10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 할머니들은 모두 너무 늙어서 매일 한 명씩 죽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마 할머니들이 죽으면 문을 닫을 계획인 것 같았다. 성당과 연결되는 작은 철문 말고도 교장실의 비상 계단과 연결되는 양로원의 작은 문은 일반 교사들까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 문을 들랑거리는 사람 가운데 성직자가 아닌 사람은 최 과장밖에 없었다. 최 과장은 수시로 그 문을 들랑거리며 교장 수녀에게 결제를 맡거나 현금을 보관시키곤 했다. 세시리아는 차츰 서묵과 일에 익숙해져서 창고일 말고도 자잘한 심부름을 다니거나 은행 출입을 하게 되었다. 세시리아가 쉽게 서묵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최 과장이 교장 수녀의 조카라는 것과 송주임이 최 과장의 처남이라는 것을 알고부터였다. 또 미스 박이나 미스 최까지도 인척 관계라는 걸 알게 되었다. 교장 수녀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학부형들과 교인들 사이에 말이 많았던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그러나 세시리아는 학생들을 위해 한시도 쉴 줄 모르는 인자한 교장 수녀에게서 그런 소문에 한 가닥 의심도 느낄 수가 없었다. 교장 수녀는 거의 매일 서무과에 들러 장부를 불시에 점검하거나 서랍이나 장부처를 들추어 보고는 특히 서무과의 특수성 때문에 오해를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곤 했다. 교장 수녀는 올 때마다 세시리아의 어깨를 도닥거려 주었다. 세시리아,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그래, 우리 서무과가 세시리아 들어오고 더 좋아지는 것 같다. 동생은? 늘 관심을 가져주는 교장 수녀가 세시리아에겐 인자한 성모 마리아처럼 느껴지곤 했다. 교장 수녀는 세시리아가 중학교 다닐 때 부임해 왔다. 가는 은퇴 안경에 빛나는 눈동자가 아무리 수녀라곤 하지만 50살이나 된 여자로는 보이지 않았다. 말 많은 여학생들 사이에선 그런 미인 수녀가 있다는 게 이상스럽게 보이기까지 했고 뭔가 사연이 많은 수녀라고 수군거리게 되기도 했었다. 교장 수녀는 부임 첫 인사말에서 학생들을 내 사랑스런 딸들아 라고 했다. 물론 그때 학생들은 수녀가 마치 자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어감이 이상해서 키득거렸다. 수녀에게 딸이 있을 리도 없고 수녀가 학생들에게 서슴지 않고 딸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쉽게 내 사랑스런 딸들아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 교장 수녀가 정말 학생들을 말 그대로 딸처럼 사랑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규율 엄하기로 소문난 학교였는데 신식 교장을 만나게 되어 분위기가 훨씬 좋아져 가고 있다고 학부형들이 입을 모으게 되었다. 여학생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머리 기르는 일을 오히려 교장 수녀가 앞장을 서서 권장했다. 조회 때마다 내 사랑스런 딸들아로 시작되는 훈시는 금방 시집온 새언니처럼 정다웠고 학생들을 위한 확충 사업으로 학교는 3, 4년 만에 눈부시게 변모해 갔다. 전임 교장 수녀처럼 대부분의 수녀들이 가지고 있는 히스테리 증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민감한 사춘기의 여학생들은 교장 수녀를 몹시 따르기 시작했다. 또 교장 수녀는
이웃한 공립 여학교를 앞지르기 위해 지방 요지들과 빈번한 접촉을 해서 두터운 친교를 맺어 그들 자녀를 입학시키기도 했고 좋은 시설을 갖추어 주기 위해 교구나 재단을 뛰어다니며 증축 사업을 활발히 진척시켜서 학부형들이나 교인들 사이에 좋은 평판을 얻었다. 개교 기념일을 자축하는 예술제 준비로 학교는 떠들썩해졌다. 수업이 끝나면 음악실과 미술실, 그리고 강당과 체육관은 합창반이나 무용반의 연습으로 소란스러웠고 각 반은 반대로 교무실은 행사를 주관할 선생들의 준비 때문에 분주하기만 했다. 학교에서 제일 조용한 곳은 역시 서문과였다. 그러나 예술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자 서문과도 덩달아 뛰어다니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공연장 허가나 무대장치 같은 일을 떠맡아 모두 밖으로 나다니지 않을 수 없었다. 세시리아 혼자 덜렁 서문과를 지키게 되었다. 현황표를 정리하고 있던 세시리아는 교장 수녀의 전화를 받았다. 세시리아, 더운데 고생 많구나. 거기 월말 정산표 좀 교장실로 갖다 줘. 정산표는 최 과장님이 두셔서. 어디 서랍 같은 데를 찾아봐. 지금 당장 필요해서 그래. 빨리. 그녀는 열려 있으리란 생각 없이 최 과장의 서랍을 열었다. 항상 서랍 관리에 신중한 최 과장이었는데 그날따라 서랍을 잠그지 않고 출타를 한 모양이었다. 서랍 속에는 여러 가지 서류와 장부들이 많았다. 세시리아는 서랍을 뒤져 정산표를 찾아서 교장실로 갖다 주었다. 서무과로 돌아온 세시리아는 대충 뒤적거려본 최 과장의 서랍에 아무래도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래선 안 되는 줄 알면서 재차 최 과장 서랍을 열어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았다. 세시리아는 서류를 살펴보고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끔 신문에서나 얻어 들었던 이중 장부를 발견한 것이었다. 예술제 예산 집행 서류만 하더라도 세시리아 손으로 정리한 것과 최 과장 글씨가 분명한 또 하나의 장부, 세시리아가 작성한 것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지출액이 적힌 장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이중 장부에 교장 수녀의 결제 도장이 전부 찍혀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세시리아는 뭔가 잘못 본 것이나 아닌가 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해 보기도 했다. 아니 어쩌면 학교의 장부는 전부 그렇게 처리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서무과의 부정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건 틀림없다 싶었다. 이런 서무과의 부정을 모르고 있을 교장 수녀를 생각하면 당장 진상을 가려내어 알려주고 싶었다. 며칠 동안 망설이기만 했던 세시리아는 교장 수녀에게 은근히 서무과의 부정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좋은 교장 수녀에게 그처럼 악마와 같은 서무과장이 붙어 있다는 게 세시리아로선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최 과장이 교장 수녀의 조카라는 사실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지만 만약에 일이 잘못되어 그 화가 교장 수녀에게 끼쳐진다는 건 상상만 해도 세시리아에겐 오싹한 일이었다. 미사 참례를 하고 나오는 교장 수녀를 붙잡고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하자 교장 수녀는 원장실로 데리고 갔다. 세시리아,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생겼어? 무슨 일인데? 교장 수녀는 들으나 마나 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그런 사고로 죽고 나서 아직도 세시리아가 그 책임을 교장 수녀 탓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교장 수녀 자신이 약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세시리아는 아주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전적으로 교장 수녀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어차피 그런 사고가 아버지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온 세시리아였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서뭇과 얘긴데요. 말씀을 드려야 할 건지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교장 수녀의 맑고 예쁜 눈빛은 금세 긴장되기 시작했다. 세시리아는 약간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예술제 경비와 양로원 경영비 그리고 교재 수리비, 증축 공사비에 관한 부정 행위를 아는 데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교장 수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존경하는 교장 수녀에게 이러한 부정 사실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는 세시리아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그녀는 이 사실을 교장 수녀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무엇이든 돕고 싶은 일념뿐이었지만 교장 수녀가 한숨을 쉬자 금세 괜히 알려준 것이나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다. 교장 수녀는 손만 내밀어 세시리아의 손을 살며시 쥐었다. 세시리아, 정말 고맙다. 그래, 다른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정말 안 했어? 그럼요. 누구에게 이런 얘기 함부로 하겠어요. 잘못했다간 교장 수녀님 책임이 될 판인데요. 그래, 정말 잘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세시리아는 모른 채 하고 있어야 해. 내 말 알겠어? 네. 교장 수녀는 세시리아 손을 꼭 쥐었다 놓으며 양쪽 안경 너머로 눈을 자주 깜빡거렸다. 금세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이 일이 조금이라도 밖에 알려지면 내 처지가 어찌 되겠니? 알겠니? 알겠지. 무슨 뜻인가? 나야 어차피 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지고 쫓겨나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고마운 세시리아에게 그리고 저 많은 우리 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내게 맹세할 수 있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내가 잘 처리를 할 테니까. 세시리아는 기꺼이 대답했다. 네, 천주님께 맹세하겠어요. 교장 수녀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생활이 말이 아닐 텐데 늘 생각은 하면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사양하는 세시리아 손에 굳이 봉투를 쥐어 주었다. 며칠 뒤부터 서뭇과의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져 갔다. 며칠 사이에 업무도 바뀌어 버렸다. 그렇게 해서 현금 출납 책임을 세시리아가 지게 되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세시리아는 서뭇과의 모든 내막을 알게 되었으며 그 덕분에 당연한 결과였지만 서뭇과의 실무 책임은 세시리아 몫이 되었다. 어떤 날은 미처 은행 시간을 맞추지 못해 직접 돈을 들고 퇴근하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세시리아는 밤새 잠을 설치곤 했다. 계약을 해서 올라간 순철이는 한 달에 한두 번쯤은 몰래 다녀가곤 했었다. 그런 순철이가 마음이 변했는지 벌써 여러 주일째 통 소식이 없어 세시리아를 애태우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철이가 갑자기 세시리아를 찾아왔다. 사고가 생겼어. 순철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놓고 숨을 몰아 쉬었다. 내가 왜 제일 친하다던 광준이 얘기했었지. 이번에 같이 내려오다가 차가 충돌하는 바람에 크게 다쳤어. 나도 어깨만 조금 삐끗해서 그렇지 큰일 날 뻔했어. 그럼 어떻게 해? 병원에 가봤어? 괜찮겠어? 나는 괜찮아. 근데 광준이 자식이 큰일이지. 어디서 한 20만 원쯤 꿀 수 없니? 우선 병원비를 마련해 놓고 회사 측과 따져야 될 판이야. 안 돼도 내가 집에 가서 가져오면 되거든. 내일 모레면 될 수 있는데 급해서 그래. 지난번에는 훨씬 많은 액수였는데도 시간 약속을 꼭 지켜주었던 순철이었다. 더구나
네 애인을 내가 꼭 봐야 된다고 최근에서 같이 내려오다가 당한 사고라 생각하니 세시리아 자신에게도 약간의 책임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우선 급한 대로 공금에서 20만 원을 떼어 주었다. 모레 저녁에 꼭 올게. 세시리아도 한번 병원에 가지 뭐. 그러나 순철이가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순철이에게선 이렇다 할 연락이 없었다. 그녀가 더욱 당황한 것은 토요일까지는 결산 정리를 해놓아야 하는 돈이었기 때문이었다. 몇 군데 우선 꾸어서 채워보려 했지만 마땅치가 않았다. 세시리아는 금요일 저녁에 입출금을 정리하다가 아무래도 돈이 남는 것을 발견했다. 서류와 입출금표를 꼼꼼하게 대조해 보아도 분명히 18만 원이 어디선가 남았다. 세시리아는 밤늦도록 계산을 해보았지만 분명히 남는 돈이었다. 그녀는 토요일 결산이나 우선 맞추고 보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세시리아는 그 돈을 결산에 꾸려 넣어 숨을 돌렸다. 가슴 한구석에 영 개운치 않은 마음이 도사리고는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더구나 서류나 입출금표에 전혀 오기가 없고 계산은 계산대로 정확했기 때문에 우선 마음을 놓았다. 토요일 결산을 아무 탈 없이 맞춘 세시리아는 순철이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친구가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어떻게 해야 연락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였지만 순철이가 나타나지 않는 게 더욱 이상했다. 그렇게 조바심 속에서 여러 날을 보냈지만 굳게 믿고 있었던 순철이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순철이가 월말 결산 전에만 나타나 주어도 그 18만 원을 어떻게든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월말 결산이 닥치고 순철이는 나타나지 않자 또 할 수 없이 그대로 결산 처리를 하고 말았다. 세시리아는 한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어 보였다. 친구들이 무슨 큰 걱정거리라도 생긴 모양이라고 수군거리거나 직접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힘없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시치미만 떼었다. 그리고도 몇 주일이 더 지났다. 도시에 나타날 것 같지 않던 순철이가 뜻밖의 집에 와 있었다. 세시리아의 고통쯤은 알 바 아니라는 듯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니? 내가 감옥살이 하면 세시리아가 김밥 싸들고 면회 올 것 같아서 기다리다 지쳐서 와봤지. 세시리아는 대꾸 없이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니까 더 이쁘다. 순철이는 그렇게 놀려대면서 꾸어간 20만 원과 예쁜 분홍 스카프 한 개를 세시리아 손에 놓았다. 세시리아는 그것들을 마당에 팽개치고 돌아서서 울기 시작했다. 이런 바보, 내가 잘못했어. 울지 마. 사실은 광준이가 아주 위독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죽다 살았다니까? 의사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고. 그런데다가 학교 시험이 겹쳐졌지. 아버지가 혈압으로 쓰러져 입원했지. 정말 틈을 낼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용서를 빌잖니. 응? 자, 그럼 후련해질 때까지 날 마구 때려줘. 아무 소리 않고 맞을게. 이런 바보? 벼르고 기다리던 순철이었지만 사정을 듣고 또 그처럼 용서를 비는 데야 세시리아의 모질게 먹은 마음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기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내려올 것처럼 하던 순철이는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연락을 끊고 말았다. 답답한 마음 같아서는 교장 수녀나 최 과장에게 연락처를 묻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세시리아에겐 없었다. 그녀는 그 다음 달도 역시 18만 원이 결산해서 남는 것을 알았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남는지 알 수가 없었다. 지난달에 보고하지 못한 세시리아였기 때문에 그달에도 역시 보고하지 못하고 애만 태웠다. 괜히 잘못 말을 꺼냈다가는 그러지 않아도 미워하고 있을 최 과장에게 당장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이다가 날짜를 보내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그 돈을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 두었다. 여차하면 찾아서 메꾸어 놓으리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세시리아의 그런 계산은 전혀 엉뚱하게 교장 수녀의 정기 감사에서 들통이 나고 말았다. 정확히 36만 원이란 격리 부정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었다. 분명히 세시리아가 정리해서 철해놓은 장부의 입금표와 출금표가 맞지 않았다. 그녀가 밤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 볼 때는 없었던 항목의 입금표가 서류철 속에 들어 있었다. 18만 원짜리 장학 보조금을 세시리아가 떼어먹은 결과가 되었다.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1원 한 장 틀림없는 장부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 함정을 파놓은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사직서 뿐이었다. 몇 안 되는 읍내의 은행에 연락해본 최 과장은 세시리아 명의로 된 36만 원이란 돈이 매달 초순에 입금되었다는 걸 그 자리에서 밝혀내기까지 했다. 교장 수녀의 인자하던 모습은 차가운 얼음 덩어리처럼 변해버렸다. 세시리아는 결과가 어찌 되었든 교장 수녀의 가슴에 못질을 한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최 과장의 득의에 찬 모습과 직원들의 조롱 섞인 눈총을 받으며 세시리아는 학교를 떠나야만 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가 죽던 날보다 더 침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존경하고 믿었던 교장 수녀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견딜 수 없는 자기 혐오감이 가슴을 휘저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녀의 큰 슬픔이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실핏줄 끝마다에 매달려 마구 휘두르는 것 같았다. 새벽녘에 세시리아는 부엌 문을 잠그고 몸을 씻었다. 하나도 미련을 가질 만한 몸뚱아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순철이를 원망해 보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었다. 어린 혜정이가 걱정이었지만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비교될 수 없는 작은 일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살갗이 벗겨지도록 아프게 몸을 씻었다. 몸을 다 씻은 세시리아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한 통은 혜정이에게 언니 노릇을 다 못하고 죽는 사연과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여성이 되라는 부탁을 했고, 또 한 통은 교장 수녀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해 달라는 것과 가엾은 혜정이를 보살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아무리 해도 미워할 수 없는 순철이에게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연을 적었다. 그녀는 단숨에 약을 삼켰다. 그 약이 마치 확실한 속죄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깨어난 곳은 낯선 병원이었다. 어린 혜정이만이 울상이 되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혜정이를 발견한 순간 그녀는 이렇게 추태를 보이면서까지라도 살아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살아나갈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어디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그 한 방법일 것이고, 하다못해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혜정이 뒷바라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세시리아가 퇴원하던 날 밤에 순철이는 급한 걸음으로 뛰어 들어왔다. 한 번도 그처럼 엄숙하고 슬픈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철없이 정부치가 된 혜정이가 순철이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세시리아는
옆으로 돌아 눕기만 했다. 이 바보야, 왜 그랬어? 내가 있잖아, 내가. 순철이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세시리아의 손을 움켜 쥐었다. 순철이는 어린애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세시리아로선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엄청난 얘기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순철이의 얘기를, 그 울먹이며 털어놓는 얘기들을 들으며 무엇인가 단단히 홀려있는 기분이 되었다. 순철이는 세시리아에게 짓거린 것처럼 부잣집 대학생이 아니었다. 홀어머니가 보따리 장사를 하며 겨우겨우 대학에 넣어놓기만 한 고학생이나 다를 바 없는 어려운 집 자식이었다. 공부를 썩 잘해서 장학생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라도 손쉽게 나설 만한 좋은 대학교 학생도 아닌 어머니의 못 배우고 가난한 한을 모성애라는 허영으로 도배질 해낸 억지 대학생일 뿐이었다. 그래서 순철이는 그의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촌 형인 최 과장을 찾게 된 것이다. 집안의 소문대로라면 고모 교장 수녀 밑에서 돈을 벌어 고향의 전답과 산판을 잔뜩 마련했을 형이었기 때문에 모처럼 어려운 부탁을 할 셈이었다. 이런 순철이의 궁색한 말을 듣고 난 최 과장은 순철이에게 등록금이 될 만한 일거리를 만들어 준 것이었다. 바로 그것이 세시리아가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건의 시작이었다. 서뭇과의 부정을 알게 된 세시리아를 말썽 피우지 않게 쫓아내려는 계략이었다. 날 용서해 줄 수 있지, 응? 순철이의 목소리는 간절한 그 무엇이 담겨져 있었다. 세시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죽해서 등록금 얻으러 오긴 했지만 형이라기보다는 원수 같은 사람이야. 최 과장을 원수처럼 생각하게 된 것은 순철이가 철이 들고부터였다. 아버지가 죽자 많지 않은 재산이긴 했지만 최 과장이 종손이란 명목으로 요리조리 빼돌려 어머니가 보따리 장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순철이는 남들 다 다니는 대학에 대한 허영과 형에 대한 증오심 사이에 심한 갈등을 느꼈지만 그는 우선 등록금부터 해결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런 자식 고발해버려. 내가 증인이니까. 그래도 형님이잖아. 교장 수녀님은 어찌 되라고. 나 하나 그냥 참으면 다 잘 될 걸 뭐.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어쩔 테야. 그냥 우리 참아. 응? 피해자가 된 세시리아가 더 말리고 나섰다. 세시리아, 난 사실 처음엔 세시리아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거짓말이었어. 허위였어. 꾸며낸 거였어.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 가슴 속에선 알 수 없는 것들이 날 자꾸자꾸 괴롭히기 시작했어. 그게 뭔지 나도 몰라. 그러다가 세시리아의 그 유서를 받고 난 더 참을 수가 없었어. 정말로 세시리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다른 사람보다 나을 거라곤 아직은 우리가 진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 뿐이잖아. 젊었잖아, 우린. 세상이 모두 젊음과 진실을 가지고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우리가 손해를 보자. 더 가난해지고 더 피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내가 대학을 그만두더라도 부정을 눈감아 주면서까지 그런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그들에게 따지자. 세시리아는 순철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형님이 그렇게 된다는 건 몰라도 교장 수녀님 생각을 해야지. 이런 바보, 세시리안 참 바보다. 걱정 마. 다 어련히 내가 알아서 하려고. 그 고모 수녀. 순철이는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서 세시리아의 순진하고 고운 마음에 충격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교장 수녀가 바라는 일이었고 그가 배후 인물이란 걸 차마 말해 줄 수가 없었다. 순철이는
세시리아 입술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일어섰다. 그러나 그건 위장의 껍질을 벗었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굳은 결심의 입맞춤이었다. 잠깐 전화 한 통 하고 올게. 대문을 나선 순철이는 주먹을 굳게 쥔 채 성당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